안녕하세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연준 역사상 100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한 첫 여성 수장. 그녀의 파급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이 오늘 밤 하원을 시작으로 13일 밤 상원에 이르기까지 청문회에 공식적인 발언을 쏟아내게 됩니다. 지금 시장은요, 전일 우리 증시가 그랬고 간밤에 글로벌 증시가 그렇듯 그녀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있는데요. 다들 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였다라고 한꺼번에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 미국의 경제 지표가 들쑥날쑥하죠. 특별히 2달 연속이나 미국의 고용이 부진했는데 이를 일시적인 한파 영향, 계절적 영향으로 보는 견해들이 많아서 과연 미국 연준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일단 그녀의 입을 통해서 확인이 될 테고요. 또한 실업률이 6.6%까지 떨어지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조건인 6.5%를 거의 지금 충족을 시켜가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녀가 포워드 가이던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의 조건이 약간 수정할지 여부도 역시 관심을 끄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흥국의 외환 위기라는 것도 사실 미국의 테이퍼링 속도에 많이 좌지우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녀가 테이퍼링 속도와 관련해 어떤 언급을 하는지도 신흥국 시선에 대한 그녀의 어떤 생각을 충분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죠. 여러 가지가 그녀의 입 하나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오늘 밤에 그런 이벤트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거래 대금은 조금 부진하면서 증시는 조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일장부터 다시 돌아보고요. 오늘장 프리뷰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리뷰 앤 프리뷰 시간 화면 함께 보시겠어요? 자, 전일장에 관한 정리, 최승 차장님은요, 옐런 의장의 청문회 앞두고 관망세가 짙었다 하셨고요. 맨 마지막 줄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자넷 옐런 연설 앞두고 눈치 보기 장이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영훈 팀장님은 외국인들이 하루 만에 재차 매도 공세를 펼치는 와중에 조금밖에 오르지 못하는 강보합 마감이 되었다 하셨고요. 김혜란 연구원님은 코스닥이 좀 더 강했는데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 러브콜을 보내면서 매수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셨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500억, 200억, 그리고 전일 또 200억대 연속적인 순매수세를 외국인이 코스닥에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전일 중국장이 2%대 급등한 것을 김연겸 팀장님은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 민감주, 특별히 조선주가 어제 세게 반등을 주기도 했던 날이었죠. 이어서 오늘장 프리뷰 보시겠습니다. 최승 차장님은 아직까지 시장의 상승 모멘텀은 없는 가운데 전일도 거래대금이 3조 원대 초반, 오늘도 거래대금이 늘어나는지와 외국인들 재차 매수해줄 수 있는지 이 수급과 거래대금이 관건이다 하셨네요. 정영훈 팀장님은 옐런 의장의 첫 공식 석상 발언을 앞두고 아마 여기에 시장 이목이 집중되는 날일 거다 하셨고요. 김혜란 연구원님은 아예 섹터를 주셨습니다. 관심 섹터를요. 건설, 반도체, 전력과 식료품 쪽에 관심을 두자라는 의견 남기셨습니다. 김연겸 팀장님은 지수보다 종목별 장세가 지속된다 하셨는데 최근에 모바일 게임, 중국주, 바이오 여러 가지 테마, 특별히 신규 상장주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이 종목별로 그냥 나타나는 그런 특징도 있죠. 끝으로 안상현 대리님은요, 눈치 보기 장세가 아마 오늘까지는 이어질 텐데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를 알기 위해서는 나스닥 선물을 주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힌트도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 전화 연결해 더 구체적인 얘기 들어보려 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들 지속적인 매수세를 보여주지 못해서 전에 약간만 오르는데 그쳤는데 일단 오늘 밤 옐런 의장의 첫 공식 석상 발언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어떤 발언을 하리라고 내다보시는지 일단 특별한 호재도 나오기 어렵고 그렇다고 충격도 주지 않을 거다 이런 분위기도 만연한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지난주 이제 막판에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시장에는 좀 수급상으로 긍정적인 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 다시 외국인이 재차 현선물에서 매도 공세를 좀 피면서 시장이 다소 좀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오는 밤이죠. 그 옐런 의장이 이제 첫 이제 공식석상의 발언에 시장의 이목이 좀 집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청문회를 지금 앞두고서 지금 금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눈치 보기 좀 장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일 같은 경우에도 그 미국 증시도 관망세 속에서 지금 강보합권에 마감했기 때문에
국내 뭐 코스피 증시도 어느 정도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눈치 보기 장세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역시나 뭐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코스피 1900선 이하에서는 이제 PBR 한 1배 부근에서의 저점이 계속해서 좀 지지력이 좀 확인되고 있는 만큼 현재 국면에서 한 1900선 초반 그리고 1900선 이하에서는 지속적으로 좀 매수 관점으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일 같은 경우에도 조선주들 같은 특히나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이제 실적의 좀 안정화 전망이 좀 나타나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좀 모습을 보여줬었고 뭐 IT, 자동차 이런 수출주들도 상당히 좀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경기 민감 대형주들 이 IT, 자동차, 조선 쪽으로 주목을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한다면 긍정적인 좀 불마인드를 가지고서 시장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은요. 최근에 또 다시금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받으면서 바짝 올라오고 있는 코스닥의 강세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에서는 경기 민감 이제 대형주들 이제 수출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역시나 좀 경기 민감 대형주를 끌어올리는 원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좀 낙폭이 과대했던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좀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바이오 관련주들과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상당 부분 이제 긴 시간 소외됐었던 IT 부품주들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의 좀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만큼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지금 경기 대형주들 이제 코스피는 어느 정도 좀 저점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좀 매수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면에서 그동안에 시장에서도 상당 부분 소외됐었고 당분간 시세 탄력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PER 한 5배에서 6배 정도 돼 있는 상당히 좀 코스닥 그 낙폭 과대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런 낙폭 과대 코스닥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증권 시장에 이어서 코스닥 팁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영업부에 계시는 정용훈 팀장님과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좀 필요한 전략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증권 투자의 연습은 없다. 실전이다. 주식 조교 돌격 앞으로 남은 원장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투자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볼 넘버원 전문가는 방금 전에 보셨듯이 샘플러스 남은우 멘토님이 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는 수급이 약간 꼬였고 또 반등폭도 크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1900에서 확실히 바닥을 확인하고 나흘 연속 반등을 해오고 있는 우리장입니다. 때문에 추세적인 반등이 여기서부터 이어질 것이다 의견도 있지만 아직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빠르다 시기상조 의견도 팽팽하게 또 다른 곳에서 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실적이 계속 안 좋게 나오는 거는 확실히 부담인 것 같고 이러다가 또 언제 미국에서 중국에서 신흥국에서 악재가 돌발적으로 또 출현하지 않을까 불안한 것도 사실인데 당장 제일 큰 변수는 자느제 옐런 연준 의장의 오늘 밤 하원에서의 발언일 것 같습니다. 이후의 장 어떻게 보시는지 필요한 전략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1900포인트 제가 이제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절대 깨어지지 않는 지수다. 깨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단기간에 밖에 볼 수가 없는 아주 멋진 지수였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1909포인트를 기점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오늘의 그 옐런의 발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한데 일단 대세는 거스릴 수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면 이제 시장은요 다시 1900포인트를 하회하는 지수 보기 정말 힘들 것이다. 본다면 외적인 순간적인 어떤 충격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펀더멘탈 차원으로 보나 올 한해 기대치로 보나 1900 이하는 거의 볼 수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공격적인 시장 대응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럴 때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장의 어떤 흐름을 그대로 추종하는 흐름이 좋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우선 이 첫 번째 그림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면 이게 지금 빅스 지수라고 하는데요. 미국 S&P 500 옵션의 변동수 지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향후 30일 동안 미국 지수가 어느 정도 변화폭이 생기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한 3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나타났었거든요. 그렇지만 현재 급격히 하락하면서 15포인트까지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흐름은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극적인 반등이 나왔고 그 시점에서 심리적 안정까지 찾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여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래프는요. 유로존 부분을 안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 유로존의 경기가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PMI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좋은 데이터가 나왔었고요. 이 GDP 같은 경우에도 7분기 만에 연율 대비 플러스로 반전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유로존의 경기가 급속도로 살아나면서 일단 글로벌 경기 전반적으로도 좋은 흐름들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인데요. 지난해 이 조선주와 이 소재산업재군들이 급락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신흥국에 대한 리스크 같은 것도 있었고요. 시장 충격도 있었지만 바로 이 BDI 지수가 고점인 2300포인트에서 무려 1080포인트까지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1400포인트에서 반등이 실패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조선주들이 한 번 더 떨어진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자, 일단 다시 한번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반등이 성공한다면 소재산업재군들, 해운이라든지 특히 조선 같은 경우는 민감하게 강하게 반등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는 글로벌 물동량과 그 생산량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 BDI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글로벌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타난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반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미국 증시와 우리 그 4분기 내도록요. 한국 증시와 디커플링 됐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보시면 S&P 500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 포지티브, 즉 긍정적인 부분이 오히려 어닝 쇼크보다는 어닝 서프라이즈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 부정적인 부분들, 즉 쇼크가 나온 것은 20%도 채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예상치보다 미국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 시즌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보면 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컨센서스를 보시면 영업이익이 이 정도 될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이 어닝 쇼크가 계속 지배했던 분위기였다. 그래서 4분기 계속 미국하고의 디커플링에 이어서 이번 실적 시즌까지 약한 흐름이 나타났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자, 그리고 1900포인트 근처에서는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좀 강했던 점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00포인트 부근에서의 이 빨간색 국내 기관, 초록색 연기금, 투신 모두 다 상당 부분 매수했다는 점을 본다면 역시 기관들의 입장에서도 1900포인트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환율 부분인데요. 이 환율 부분 보면 우리나라의 이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역축으로 봤을 때 거의 동행한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한국의 달러가 강세, 즉 원화가 약세가 되는 국면에서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들어오더라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순매도 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또한 강하게 순매수할 자리도 없지만은 그간의 최근의 수급 흐름을 본다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횡보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1900포인트 내에서 기관들의 순매수가 이루어졌던 점을 생각해 본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부담이 없다면 일단 강세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중국의 증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해외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중국 상해 지수가
지금 전일 같은 경우에도 2%대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요. 즉 2000포인트를 하회하는 지점에서 상당 부분 강한 상승이 나타났다. 우리가 미국하고의 디커플링이 나타났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쇼크로 바뀌었던 부분과 그리고 이 중국 상해 지수의 안전적인 흐름들이 이제부터는 우리 시장에 좀 좋게 적용되지 않을까. 즉 최악의 실적은 모두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4분기 실적이 왜 쇼크가 나왔냐면 일회성 비용들이 대부분 다 4분기에 몰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회성 비용들을 털고 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충분히 기대해봐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지금 양 시장은요 모두 다 아주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지수가 급락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수의 강한 반등을 우리가 한번 기대해봐도 될 것 같네요. 지수 반등이라면 역시 업종 대표주 위주로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겠고요. 아까 BDI 지수와 유로존의 경기 회복은요. 결국 자동차와 그리고 조선, 건설, 철강, 화학 등의 이 소재 산업재군과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 밸류에이션상에서 가장 저평가인 업종은요. 역시 금융주가 될 것이거든요. 이들 중에서 어느 정도 업종 대표주군으로 편입을 한다면 이번 반등장 그리고 상승으로 이어지는 장에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의 발언의 타이밍이라든가 옵션 만기 관련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옐런의 발언이라든지 우리나라 옵션 만기는 지금 외국인들이 이미 선물을 해서의 포지션은 매도 포지션에 가까웠고요. 풋옵션도 매수를 많이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옵션 충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옐런의 발언 또한 시장의 지표와 이미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축소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별 큰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막 신임 의장 자리에 올랐는데 아마 옐런 의장도 어떻게든 말을 교묘하게 하는 것을 원하지 시장에 충격을 던지고 싶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다시 한번 1900포인트를 깨는 그런 아주 가격 메리트가 크게 부각되는 장 안 올 거니까 지금이라도 사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샘플러스 나무늘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날 아침에 여러분들 또 상쾌하게 여러분들 찾아뵙게 된 예병군 멘토입니다. 시장이요 참 많이 갈팡질팡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덧 2월장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계속 출연해서 여러분들 코스피는 1900포인트 부근, 그 다음에 코스닥은 509선 이하에서는 여러분들 체리피킹 하듯이 모아가시면 된다. 모아가는 전략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이 또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충분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셨다면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장 상승 게이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 게이지 저는 90%를 또 잡아드렸는데요. 저는 늘 상승 쪽이 조금 강하다 싶으면 90%고 하락 쪽이 강하다 싶으면 10%를 잡아 극단적인 남자입니다. 자, 상승 쪽이 강한 이유 세 가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이제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죠. 바로 미국이 지금 추가 테이퍼링 우려라든가 여러 가지 신흥국 우려에 대한 불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가 테이퍼링 즉 경기 지표가 호전이 되면서 추가 테이퍼링 되는 것도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 호전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 지표가 나쁘다면 추가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또 사라질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좋든 나쁘든 증시는 안정화되어 갈 것이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중국 증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상승 즉 성장성의 속도가 둔화되었을 뿐이지 성장이 멈춘 것은 아닙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조금 과도하다 이렇게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장 역시 2월장 리스크가 이제 완화가 되었어요. 왜 완화가 되었느냐? 1월장에서 제가 2월장 리스크 있다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제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보다 어닝 쇼크 쪽에 가까운 실적에 대한 우려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실적들이 거의 다 발표가 되면서 이런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 해소 구간 충분히 메리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옵션 만기일의 영향인데요. 이게 자체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수상으로 보면 일목균형표 상이죠. 우리가 상승폭에서 62% 정도 반나방 구간, 즉 정확하게 1887포인트 선 부근까지 하락의 폭을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약 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 하락의 폭을 내줬고 그다음 다시 재반등하는 구간에 와 있다. 즉 이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지표상, 즉 기술적 지표상으로 보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여러분, 예. 잠시만요. 매매 하고 가실게요. 예, 이 소리가 왜 안 들리나 싶었습니다. 자, 매매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출연해서도, 무선 충전주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 드렸죠. 지금, 화요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선 충전주에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RF텍, 크로바이텍, 그 다음에 한솔테크닉스, 캠트로닉스, 요거 빠르게 가격대 잡아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F텍은요, 여러분들, 지금 금요일 말씀드린 이후에, 그날 아침에부터 시작해서 강한 상승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건 가격대 매 마찬가지입니다. 요 가격대가 지지선 부근대니까 12,800원대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 아래에서는 모아가시는 전략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바이텍입니다. 크로바이텍은 가격대가 지금도 가격대가 괜찮아요. 4,745원이 전일 종가인데요. 요 가격대 아래에서는 체리피킹 하듯이 모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솔테크닉스죠. 여전히 주가의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한솔테크닉스가 아마 지금 무선 충전주 중에서는 가장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이다. 즉 상승 이후에 즉 조정을 크게 겪지 않는 종목이다. 그렇다면 지금 가격대에서 밑에 구간 모아가시는 전략 여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2,350원 아래에서 모아가시는 전략 괜찮습니다. 저는 종가인데요. 자, 그 점 참고하시고 캠트로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가격대 크게 나쁘지 않으니까요. 전일 종가상 17,450원 아래에서 모아가시는 전략 괜찮겠습니다. 자, 시장 빠르게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관심을 가져야 될 전기전자 쪽 지금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강보합, LG전자 역시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여전히 강보합에서 출발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현대차, 기아차 약간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그런데 자동차 부품주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동시효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대장방송은 예병군과 함께 완벽한 차트 분석으로 지수 맥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화요일장. 자, 여러분, 흐름 나쁘지 않으니까요. 제가 오늘장 상승이 90% 정도의 상승 예상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약보합에서 출발해서 지금 상승폭을 조금 키워나가고 있는 분위기 보실 수 있겠습니다. LG전자 역시 약보합에서 출발해서 지금 이제 보합권 쪽으로 지금 낙폭을 줄이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달러 환율이 2.1원 오른 1073원, 3.3원에서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환율 흐름도 크게 나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운수 장비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약보합에서 출발했습니다만, 지금 흐름은 나쁘진 않은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운수 장비 쪽도 여전히 자동차 부품 섹터 쪽으로 보시면 괜찮을 듯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관심 가졌던 오늘의 종목군들, 자, 느낌 아니까 그 종목군들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RF텍, 크로바이텍.
자, 한솔테크닉스, 캠트로닉스 주가의 흐름 자체는 지금 약간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부근이 RF텍 충분히 지금 12,800원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크로바이텍 여전히 흐름 괜찮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 보면서 빠르게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텍, 자, 지금 보합권에서 출발해서 약간 낙폭을 조금 만들어냈죠. 자, 12,850원 그 이하로 여러분들 충분히 담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체리피킹 하듯이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크로바이텍 제가 전일 종가 부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래에서 모아가시는 전략 쓰시면 될 듯 하고요. 지금 그 다음에 한솔테크닉스 약간 하락을 지금 내주고 있죠. 자, 모아가시는 전략 괜찮습니다. 전일 종가에서 제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모아가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급락이 나올 종목군들은 아니다. 지금 수급상으로도 굉장히 괜찮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캠트로닉스. 자, 캠트로닉스는 조금 더 지금 상승 출발하는 쪽인데요. 약간 더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코스피 한 2.53포인트 오른 1925선에서 출발이 되고 있는데요. 지수의 흐름,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상, 그 다음에 수급의 흐름, 그 다음에 선물 옵션의 방향, 이런 걸 모두 살펴봤을 때도 지금 지수는 하락 쪽보다는 상승 쪽에 어떤 무게가 실리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여전히 좀 좋습니다. 중소형주 랠리장 이어갈 것으로 보이니까요. 중소형주 쪽에 오히려 더 관심 포인트, 즉 매매 포인트를 두고 가시는 전략을 쓰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지금 상승장에서, 자, 외국인들이 중소형주에 들어오고 있어요. 외국인들은요 쉽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 점 참고하셔야 돼요. 외국인들은 코스닥 종목에 들어오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중소형주 랠리는 어느 정도 당분간 지속된다라고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또다시 이번 주 금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약간 마이너스권에서 약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 플러스권으로 곧바로 올라왔습니다. 일단 양시장 강보합권에서 개장했다라는 것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은요, 저는 2% 가까이 오르면서 14,700 라인 되찾아 121선 이평선 거의 부근까지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건국 기념일로 오늘 일본장이 하루 쉽니다. 휴장이라는 사실 일본 증시 관련해서 전해드립니다. 달러는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개장 분위기도 알아보겠습니다. KB 매원 선물로 가서 정경팔 팀장님께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옐런의 입이 열리기 전까지는 1070원대 박스권이 이어질 것이다 하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출발하는지 우선 들어보고 싶고요. 오늘 밤 하원에서 옐런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냥 예상대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할까요? 아니면 의외로 테이퍼링 속도에 조금 더 탄력을 붙이는 그런 얘기하면서 달러 강세를 유발시킬까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원 10전이 상승한 1073원 3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코스피 지수의 강세,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그 순매수 영향으로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면서 이 시간 현재는 1072원 8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1월 고용지표가 발표된 이후에 국제외환시장에서 달러화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진 않고 있고요. 주요 통화 대비 기술적인 반등과 반락을 보이면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원의 경우 미 고용지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고용지표의 긍정적인 내용이 부각되면서 이에 따른 국내외 증시의 상승을 하락 압력을 받았고요.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어제는 장중 107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난밤 역외시장에서부터 달러원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국제 외환시장 전체적으로는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서는 약보합세를 보인 반면 나머지 위험 통화들에 대해서는 강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진행될 예정인 자넷 옐런 미 연준 신임 의장의 하원 연설을 앞두고 오늘 아시아장에서 달러화는 큰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달러화는 1070원대 초중반대에서 움직이면서 120일 이동평균선이 지나고 있는 1073원이 지지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옐런의 국회 연설에서는 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 연준의 기본 입장에 충실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시장은 옐런 의장이 최근에 부진한 고용지표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표명할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업률과 노동시장 참여율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 등이 모두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옐런은 고용지표 부진에 대해서 과도한 염려를 나타내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옐런 의장이 고용시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염려를 나타낸다면 시장은 미 연준의 테이퍼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일 수 있겠고요. 반대로 매우 중립적인 입장을 보인다면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반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시장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항은 옐런이 최근 실업률이 하락한 것과 관련해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기준금리 상승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6.5% 실업률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암시될 경우에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보일 수 있겠고요. 달러원 역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국내 외환시장은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비교적 조용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옐런 의장의 의회 발언이 정말 중요할 텐데 최근 부진했던 고용지표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지 포워드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될지 여부에 따라 달러원도 1,080원대 뚫을지 70원대 머무를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부업권에서 조용하게 양시장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돌발 종목군들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전일 모바일 게임주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오늘 썬데이 토즈가 또 10%대 갭상승 출발을 했고요. 네오이즈 게임즈 실적이 개장 바로 직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실적과 오늘 아침 주가 흐름, 어제 게임주 상승 분위기를 네오이즈 게임즈가 깨트리진 않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GS건설이에요. 이 종목으로 다른 건설주보다 특별히 이 종목 사셔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걸로 아는데 유중여파로 이틀간 급락했었는데 오늘 좀 반등이 나옵니다. 인터컨티넨탈 호텔 매가 검토 중에 있다라는 어제 장 끝나고의 공시가 좀 반등에 도움이 되는 모습이네요. 세 번째는 인터파크 INT 상장 이후 연일 상한가 행진을 한국정보인증과 계속 이어왔었는데 일단 오늘 상한가는 아니지만 역시 엄청난 갭상승을 해줬고요. 전일 역시 상한가에 안착했었던 차이나 하우란 역시 인터파크 INT와 함께 아침장부터 강한 모습입니다. 조금 강하거나 혹은 반등을 시켜주고 있는 종목군들을 저희가 돌발 종목으로 뽑아봤는데 분석을 압구정으로 가서 들어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김근호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오이즈 게임즈 실적부터 분석 부탁드리고 썬데이 토즈도 급등했네요. 네, 일단 네오위즈 게임즈 실적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4분기 영업이익이 86억, 전년 대비해서 한 56.8% 정도 줄어든 것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래도 뭐 크게 요동치진 않는 부분들을 좀 보면 어느 정도 시장은 좀 예상을 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뭐 4분기 영업이익은 그렇게 나왔고 매출액도 같은 기간 대비해서 한 53% 정도 줄어든 667억 6,200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단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이뤄내면서 일단 단기에서 흑자 전환을 이뤄낸 것이 오늘 그래도 좀 덜 빠지는 어떤 모습을 연출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 수급적으로도 어제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최근에도 좀 괜찮은 실적 추이, 수급 추이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 두 이 수급 주체가 어제 매수로 좀 참여했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부분은 좀 감안하고 가겠다라는 의지들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일단 어느 정도는 좀 주가는 선방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이 18,000원대가 좀 이 매물대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지만 그래도 오히려 이 가격대가 좀 지켜진다면, 그러니까 18,000원이 좀 지지가 된다면 주가는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4분기 이후에 대한 기대감들을 훨씬 더 좀 많이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최근에 좀 게임주들이 다시금 좀 올라오려는 움직임들을 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네오이즈 게임주도 4분기 실적은 부진했지만 경기에 단기에서 흑자를 이룬 부분, 그리고 오히려 4분기보다 올해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추세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신규로 사시는 분들도 일단 18,000원대 가격, 그러니까 18,000원 초반대 가격은 매수를 좀 고려해봐도 되는 가격대가 아닌가. 뭐 많이 밀려봐야 일단 17,500원 정도까지의 조정은 좀 예상될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까지는 뭐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도 충분히 커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니팡2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공, 이 부분은 오히려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 창투 회사인 소프트뱅크 벤처스가 또 이 썬데이 토즈 주식 한 10.3% 330만 주 가량의 주식을 장내와 시간 외 매매로 처분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오히려 어느 정도는 많이 밀리지 않는 모습을 좀 봤을 때는 오히려 뭐 이 물량에 대한 부담이 좀 해소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수준에서 과연 썬데이 토즈에 대한 부분을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일 텐데 일단 신규 매수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분명히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을 해봐도 되지 않나.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갭으로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갭을 좀 메울 수 있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게임주들이 일단 단기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긍정적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좀 매물 수익권에서 매물 출회가 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갭을 메운다면 10,000원대 초반까지도 좀 밀릴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꼭 염두를 해두셔야 된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봤을 때는 조정 이후에도 다시금 좀 상승을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뭐 수익권에서 조금 익절하시고 어느 정도 물량만 좀 들고 가셔도 충분히 뭐 괜찮은 투자 전략이 될 수 있다. 너무 욕심을 부리시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덧붙여 드리고요.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금 확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반등을 하고 있는데 또 뭐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기술적인 반등, 너무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오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인터컨티넨탈 호텔 매각을 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매각들을 통해서 투자금이나 자금을 좀 확보하겠다라는 움직임들이 결국엔 투자자들에게는 좀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30,000원대 가격을 좀 깨지 않으려는 움직임들. 그래서 어제 좀 기관이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낙폭 과대였다. 이런 부분으로 좀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30,000원대 초반 가격대가 지지된다라는 가정 하에는 그래도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지금 가격대가 아닌가. 근데 만약에 30,000원대가 추가 하향 이탈한다면 조금은 다시금 좀 정리를 하시고 좀 돌이켜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전략으로 좀 세우시고 가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인터파크 INT인데 인터파크 INT도 뭐 신규 상장주들의 최근 흐름이 그렇지만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글로벌리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되고 있고 뭐 온라인 여행 쪽에서의 굉장히 좀 이 인바운드 쪽,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그렇지만 아웃바운드라고 하는 국내 여행객들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주 5일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국내에서의 환경들이 좀 재정비됐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인터파크 INT 같은 회사들의 이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계속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가 문화가 계속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다, 발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가정해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역시나 신규 상장 이후에 계속적인 급등, 이 부분이 가장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한 가지 특징이 국내 상장돼 있는 중국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차이나우란도 그렇고 CKH도 그렇고요. 이 잇따른 호재 때문에 좀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CKH, SC엔진그룹, 차이나우란 등 총 한 10개사 정도가 국내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KH 같은 경우에는 뭐 올해 들어서 4% 정도 급등을 했고요.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62%, 그리고 차이나 하울란드 한 32% 정도 상승하는 기염을 좀 토했습니다.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좋냐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 일단 중국 기업에 대한 불신, 즉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좀 해소됐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국내에 상장된 중국 주식들이 차이나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약간 신뢰성의 문제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좀 시간을 거치면서 좀 완화된 부분들, 정리된 부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는 오히려 국내에 남아있는 이 중국 종목들은 어느 정도 좀 필터링이 된 이후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좀 투자자들의 어떤 신뢰를 조금 얻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평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나 디스카운트로 인한 종목 자체 어떤 저평가 부분도 좀 해소가 되는 과정에 좀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하오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종목들의 이 흐름은 당분간은 좀 긍정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하오란이라든지 차이나 그레이트, CKH 같은 회사들은 당분간은 좀 종목별로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은 좀 기다려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모멘텀이라든지 회사가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에 대한 연구를 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주의 본격적인 리레이팅을 같이 좀 기대해보자 하셨습니다. GS건설은 역시 3만 원대 중요하다라고 강조해주고 계시고, 썬데이토즈는 오늘 또 급등해서 신고까지만 갭을 한번 메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특징주 분석은요, 스튜디오에서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골든이글 투자자문에서 정태근 팀장님이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장 마감이 된 뒤에 4분기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한 위닉스, 제습기 만드는 위닉스가 오늘까지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심도 제품 가격 인상 호재 때문에 오늘까지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고요. 성신, 양회도 오늘 시멘트주가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은데 역시 신고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늦었지만 겨울 왕국을 봤거든요. 오늘 800만 돌파한다 그러는데 CJ, CGV도 흐름이 좋아요. JB 어뮤즈먼트는 BW 발행 포기 소식도 있네요. 네, 예. 일단 위닉스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위닉스 같은 경우 일단 제습기 성공에 이어서 겨울적 에어워셔 부분도 제습기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정 부분 성공을 했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당연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제습기 판매를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그런 실적이 작년 4분기 같은 적자였었는데 어떤 에어워셔의 어떤 판매 증가로 인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흑자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실적 모멘텀 좀 반영이 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2012년 대비해서 2013년도 같은 경우에 큰 폭의 실적 성장세가 현재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닉스 같은 경우 주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일단 2013년도 초반 4,000원 가격대죠. 4,000원 가격대에서 그 제습기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15,000원가량, 그러니까 한 3배 정도가량 그 주가가 이제 폭등한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제습기 판매가 증가를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2013년도만큼의 어떤 폭발적인 어떤 위닉스에서 성장세가 이제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는 제습기라든지 에어워셔에 대한 어떤 모멘텀뿐만 아니라 이 모멘텀을 인한 어떤 실적 성장세도 동반적으로 이루어져야 추가적인 상승 쪽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PE라든지 PBR 소위 말하는 가격 지표들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높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대비해서 조금 오버슈팅 된 부분이 없잖아. 영업이익 대비해서 없잖아. 좀 오버슈팅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2014년 실적 같은 경우에 280억 정도 영업이 예상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실적이 모멘텀뿐만 그 제습기 에어워셔에 대한 모멘텀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 판매로 인한 실적 상승세도 이루어져야 작년만큼의 어떤 급등세는 아니더라도 상승 추세는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위닉스는 중요한 것은 실적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농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농심뿐만 아니라 그 음식료 업체들의 어떤 제품 가격 인상, 최근에 사이다 가격 인상 하게 되면서 상당히 좀 얘기가 좀 많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뉴스도 보니까 가격 인상 대비해서 어떤 제품의 질이란지 그리고 비용 발생에 대한 부분들에 소비자한테 전가를 한다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제품 가격 인상,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뉴스라고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달가운 부분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품 가격 인상이라든지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들 분명히
감안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전가가 너무 소비자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불만들도 기업들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뭐 소비자 입장이고요. 뭐 제품 가격 인상으로 해서 일단 뭐 제품을 파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판매가 늘어나든가 아니면 제품 가격이 인상이 돼야지 어쨌든 실적도 계속해서 상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요건 중에서 뭐 농심은 어쨌든 제품 가격 인상을 좀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국내 쪽뿐만 아니라 지금 농심 같은 경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라면이라든지 뭐 새우깡 여기에 대한 해외 쪽 매출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매출이 아무래도 증가를 하게 된다면은 일단 뭐 실적 성장세 그리고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뭐 33만 원까지 뭐 반등 주지 않겠는 생각이 되지만 전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도 한 번쯤 고민이 있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이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으로 해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이 언제까지 매수할지 모르겠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에 연동되는 그런 전략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CJCGV.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아직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최근에 상당히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기대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단 뭐 영화를 볼까 아니면 소위 말하는 다운로드를 받아서 볼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이런 부분도 좀 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여성분들은 뭐 재밌다는 얘기를 상당히 좀 많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라서 좀 안 보는데, 일단 뭐 인기가 좀 많다는 부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관객 수가 800만 명까지 뭐 돌파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CJ CGV가 지금 뭐 모멘텀이 다시 되고 있는 것이 자 2013년도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뭐 광해라든지 뭐 변호인과 같은 뭐 영화들이 1000만 관객이 넘게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한국 영화 상당히 흥행했다는 소식은 많이 접했지만은 그에 반해서 어떤 그 해외 영화에 대한 어떤 흥행 소식은 그다지 많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냐면은 국내 영화가 계속해서 많은 관객수를 확보해 나가는 구간 속에서 이 구간 속에서 국내 영화뿐만 아니라 해외 쪽 영화까지 관객수가 증가를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CJ CGV 같은 경우는 관객수 증가로 인했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연결고리가 성립이 된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좌석 점유율이 뭐 73% 뭐 아바타를 뛰어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1000만 관객은 뭐 좀 도달을 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외국 영화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내 영화뿐만 아니라 외국 영화의 흥행이 그 겨울왕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해서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겨울왕국 같은 경우는 단순히 제가 보기엔 조금 기대감적인 측면에서 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신영예. 최근에 그 시멘트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서 성신양해뿐만 아니라 뭐 쌍용양해라든지 그 현대시멘트 같은 종목들이 최근 주가 상승이 가파르게 나왔었는데요. 일단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과 나오게 되면서 시멘트 업황에 대한 뭐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품 가격 인상까지는 조금 인정이 되겠지만 중요한 건 시멘트 업황까지 과연 나아질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시멘트 그러니까 비금속 광물뿐만 아니라 지금 제지 관련 섹터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무림 PMP라는 지금 한솔제재 같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은 최근에 대형 수출주들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IT, 화학건설 이쪽 섹터가 빠지는 건 아니지만 추가적인 답답하리만큼 그 상승이 지금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한 섹터에서 재지라든지 비금속 광물이 제가 보기엔 조금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성신양해 같은 경우는 2,150원에서 뭐 8,000원까지 가격이 올라온 부분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도 상당히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저평가 이런 부분에 대한 반응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일단 뭐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오늘도 1,922포인트 추가적인 상승이 좀 제한이 되고 있는데 코스피가 계속해서 답답한 장세가 지속이 되게 된다면은 그런 어떤 대한 섹터로 인해서 뭐 성신양해뿐만 아니라 비금속 광물이란지 제지 섹터가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저는 성신양해 9,000원 돌파 여부를 한번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비업 뮤즈먼트 같은 경우에 일단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제주도에 그런 최근에 호텔 건설의 모멘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어쨌든 회사 내 어떤 자체 유동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대출 부분이라든지 이런 자금이 좀 확보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BW 좀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포기했다는 것이 뭐 긍정적으로 어떻게 본다면은 부채에 대한 부담을 덜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 좀 뒤집어 보게 된다면은 일단 BW 발행 포기를 하게 되면서
일단 그 회사 자체 내 폭인지 어떤 그 주주 채권자한테 어떤 반대인지 그런 부분 그 부분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네. 어쨌든 그런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서 앞으로 사업 확장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부담이 좀 반영이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가 반응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제비의 무즈먼트는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서 향후에 BW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다룰 필요가 있으면은 그때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영화는 꼭 영화관에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우건설이 오늘 급락해요. 건설주는 참 한시도 이렇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GS건설 유증 얘기가 며칠 전에 나왔더니 대우건설 오늘 대규모 분식 회계설 1조 원대 부실을 숨겨왔다 이런 지금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아직 확인은 안 된 모양인데 8%대 급락하고 있네요. 한국전력은 이미 이 모멘텀 때문에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가 오르긴 했는데 4분기 흑자 전환하는데 성공을 했다 그러죠. 일단 계속해서 가격대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오늘 SAMT라는 회사가 M&A 기대감 때문에 상한가에 급하게 올라섰는데 아이마켓 코리아, 그러니까 최근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인터파크의 자회사로 이제 피인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한 뉴스거리가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요. 전기차 테마도 강세인데 대우건설부터 전기차 테마, 중간에 있는 SAMT까지 압구정으로 가서 추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또 분식회계설이 나오면서 오늘 또 주가가 좀 출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유는 이 건설사가 PF 부실 털기 때문에 줄줄이 어닝 쇼크가 났다라는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우건설이 또 대규모의 분식회계설 1조 원대 부실을 좀 숨겨왔고 이를 추가적으로 회계 조작으로 인해서 털어내려는 계획을 좀 갖고 있었다라는 제보를 금융당국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이 회계에 대한 분식회계에 대한 이 금융감독원이 좀 조사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밝혀지면서 오늘 굉장히 좀 큰 주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다른 부분도 다른 부분이지만 일단 이 PF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건설사들이 이 금융권과 관련돼서 이 자금을 통해서 이 사업지들을 좀 개발하는 부분들인데 이 PF가 제대로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결국에는 이 순서대로 순리대로 자금 집행이 잘만 된다면 사실 완공까지 끝낸 이후에 분양에 대한 부분 사실 완공 전에 분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건설사들이 문제가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자금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 공사에 관련된 이 시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정해졌던 시기 내에 정해졌던 단계적인 공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항상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곤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분양이 원하는 만큼 수준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일단 여러 가지로 좀 악재들이 겹쳐 있는 것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분식회계설이 일단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금융당국이 일단 조사를 시작했다라는 부분만으로도 일단 오늘 굉장히 큰 하락폭. 일단 저가에서 좀 밑꼬리는 달고 있지만 나오는 시나리오, 나오는 코멘트에 따라서 주가는 굉장히 좀 변동폭이 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시나리오 체크를 굉장히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사실로 좀 밝혀진다면 추가적인 하락도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4분기 흑자 전환을 이뤄내면서 오늘 또 신고가를 좀 내보여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저도 이 증권사에서 일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전력의 상승이 이 정도까지 올라온 적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올해는 좀 강력한 모멘텀을 좀 잡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면은 역시나 요금 인상 부분이 가장 컸고 그에 따라서 4분기에 흑자 전환을 이뤄내면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좀 좋아지는 시그널을 보여줬다. 그래서 시장에서 일단 예상했던 예상치 4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고 또 전기요금 인상 효과가 한 2조가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지금 수준에서 신규로 좀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조금은 부담스럽다는 판단이 들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중장기로도 좀 들고 가셔도 된다는데, 매수를 좀 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조정을 기다렸다. 만약에 35,000원대까지 좀 내려와 준다면 충분히 좀 접근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SAMT 같은 경우에는 M&A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늘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뭐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 이 아이마켓 코리아는 SAMT 인수 추진설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에서 인수 의향서를 제출을 했고 예비 실사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인터파크 같은 경우 자회사인 아이마켓 코리아의 SAMT 인수 추진설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으로 인수 의향서를 제출을 했다. 예비 실사를 하고 있다. 결국에는 큰 주체는 인터파크고요. 실질적으로는 뭐 아이마켓 코리아가 인수를 하는 부분이겠지만, 뭐 아이마켓 코리아와 인터파크 둘 다 굉장히 좀 온라인 쪽에서는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포지셔닝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대감으로 굉장히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상한가 이 부분이 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내일 흐름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부분보다는 일단 이 인수 M&A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좀 강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내일 만약에 중간에 이 음봉을 그리거나 아니면 막판에 가서 음봉으로 좀 마무리가 된다면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장중에 좀 내일은 대응을 좀 잘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이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 확대 때문에 관련주 전체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대기 오염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키로 결정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결국에는 이 전기차 종목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들.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을 당초 10% 정도 삭감하기로 했었는데 5% 정도로 삭감 규모를 줄였고, 내년에는 보조금 지원 규모를 20% 정도 축소하기로 했는데 10%로 낮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금 수준에서 뭐 확대를 완전하게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축소에 대한 의견을 더욱 축소했다. 그러니까 현행에서 줄이려던 규모를 더 적게 줄이겠다. 그러니까 현행 수준의 유지를 조금 더 가져가 보겠다. 결국에는 중국의 대기 오염난 때문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기 오염난 문제가 중국이 하루 이틀 안에 해결될 수 없다라는 가정을 해봤을 때는 이 보조금 축소는 그렇게 쉽진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준에서 물론 이 확대나 축소 같은 경우에는 좀 덜 일어나고, 확대 같은 경우에는 좀 이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지만 현행 수준은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전기차 테마가 형성이 된 그런 모습인 것 같네요. 오늘 현대모비스가 자동차 3인방 가운데 유일한 플러스권, 무엇보다 52주 신고가까지 찍었습니다. 32만 원대 매물대를 돌파하지 않을까? 이번에 아주 귀추가 주목되는 그런 포인트에 도달했습니다. 모비스 향후 전망, 주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전망 들어보겠고요. NC소프트가 블레이드앤소울 자꾸 중국 쪽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일본 진출로 저희가 분석을 여러 차례 해드렸었죠. 근데 오늘까지도 추가 반등하면서 21선 살려내고 있습니다. 이대로 어디까지 또 반등할 수 있는지 현대모비스와 NC소프트 전략 중심으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 현대모비스는 기관 쪽에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는데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기관은 조금 억울한 면도 없잖아 있는데 네. 일단 뭐 실적적인 부분이 부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어쨌든 2014년 같은 경우에 자동차 시장이 상당히 경쟁이 격화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부품 안정적인 부품이라든지 그리고 부품의 어떤 그 확보 측면에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어쨌든 어느 부분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수급에 뭐 기관과 외국인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지금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아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어떤 대형 서초주 코스피 시장이 부각이 되지 않는다면은 코스피는 당분간 종목들 쪽으로 좀 집중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종목들 쪽으로 집중이 되고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이 좀 부각이 되게 된다면은 뭐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뭐 32만 원 가격대를 좀 돌파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단기간에 보게 되면 한 2주일 정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뿐만 아니라 외국인 수급이 좀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돌파의 32만 원 돌파의 가능성에 무게 좀 두시면서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하자. 이렇게만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자, 히소프트 같은 경우에 일단 그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국 쪽에서는 그닥 성공이라 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리니지라는 게임이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실적이 좀 반영이 됐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중국 쪽뿐만 아니라 이제는 해외 일본 쪽까지 어떤 그 영역을 넓혀나가게 되게 되면서 해외 매출의 어떤 추가적인 확대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에 좀 무게 중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적도 뭐 전체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엔 턴어라운드 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2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권까지의 가격 조정은 어떻게 본다면 매수 기회를 좀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내 쪽보다는 이제는 해외 쪽의 어떤 온라인 게임에 대한 부분들의 매출이 좀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래서 뭐 더 이상 나빠지진 않을 거라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 말씀드리고 그럼 뭐 싶고요. 25만 네. 원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전고점. 네, 일단 시장이 좀 변수이긴 한데 네. 그 속도에 대한 부분은 좀 있지 않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시장이 만약에 조금 뭐 적어도 빠지지 않고 견조하게 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종목들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25만 원까지 반등은 좀 가파르게 올라가겠지만 만약 코스피 시장이 지금 시장에서 다시 한번 하락적으로 좀 전환이 된다면은 시장 대비 상승은 하겠지만 시장 대비 선방할 정도의 수준이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5만 원까지 그런 연유로 저는 그 25만 원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적인 차이는 좀 있지 않게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뭐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바닥을 잡아가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네. 옐런 청문회 앞두고 관망하는 분위기 어제여서 오늘도입니다. 중간에 끼었던 글로벌 증시 분위기도 그랬었는데 참 산 넘어 산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ISM 제조업 쇼크 이후에 고용 지표를 보고 있었는데 고용도 굉장히 헷갈리게 반은 좋았고 반은 별로였는데 네.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또 관심이 옐런이 어떻게 얘기할까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전략 세워주시죠. 일단 뭐 시장에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네. 뭐 3월 달에는 그 테이퍼링 실시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전에 버냉키가 해놓은 그 양적 완화를 같이 설계를 했듯이 네. 본인은 어쨌든 시장에 조금 우호적인 인물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부각시키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표가 조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강력하게 긴축으로 간다. 이 발언 한마디가 그 신흥국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그렇게 우호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증시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나쁜 쪽으로 이끌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좀 우호적인 얘기를 하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그런 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에 좀 염려를 해야 될 부분이 이전에 시장 베이시스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시장 베이시스가 어쨌든 콘텐츠에서 백오데이션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뭐 옵션 만기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지 않겠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백오데이션 넘어갔다는 것이 제가 보기엔 조금 그 시장에 비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피보다는 조금 코스닥 쪽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최근에 하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어느 섹터를 사라고 좀 자신있게 말씀드리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근데 어제 그 최근에 시장을 좀 보게 되니까 그래도 그나마 조금 관심을 가질만한 섹터가 그 코스닥 쪽에 모바일 게임이란지 그리고 중소형 제약사가 아닌 중소형 바이오 섹터가 조금 그래도 반등을 주고 있더라고요. 네. 레고캠 바이오란지 아이센스 인포피아 이런 종목들.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위메드가 좀 많이 반등을 준 반면에 뭐 게임비라든지 조이시티 그리고 컴투스가 조금씩 올라와주고 있더라고요. 테마 쪽이 아니라면은 어떤 그 수익을 확보하시는데 그렇게 이런 표현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은 재미있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시장 대비 조금 선방한다거나 시장 대비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수익률을 얻고 싶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 쪽으로 접근하신다면은 그래도 좀 낫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옐런 충격은 없겠지만 만기 앞두고 시장 베이시스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을 감안했을 때 최근 좀 강한 모습을 보이는 바이오, 모바일 게임, 코스닥 쪽에 집중도를 높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시간은 별로 없지만 또 압구정에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신 김근호 연구원님의 조언도 들어봐야 되겠죠. 역시 종목 장세 얘기는 뭐 다들 공통적으로 해주고 계신데 이런 분위기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저는 당분간은 더 이어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코스닥은 한 520선 계속적으로 좀 저항대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뭐 1950, 뭐 1980에서 하단 지지, 그 다음이 1950에서 하단 지지, 근데 1900포인트를 깼고, 결국에는 지금은 30포인트에서 50포인트 사이가 결국엔 또 저항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단 뚫기가 어렵다는 얘기로 좀 바뀌었고, 그 이면에는 뭐 외국인도 외국인의 수급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뭐 작년 4분기에 어닝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요. 뭐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그래도 대형주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들이 좀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형주가 올라가지 않는 한 코스닥도 추세 상승으로의 완전한 돌림은 힘들다라는 의견을 계속적으로 좀 드리고 싶고, 뭐 신흥국과 선진국에 대한 비교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좀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선진국으로 좀 편입이 됐다면 지금보다 좀 더 상황이 좀 이롭지 않았을 건데, 아직까지는 결국에는 뭐 선진국과 신흥국 중간 정도 사이, 오히려 외국인의 입장, 외국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움직임들이 좀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상승을 이끌기 위해서는 뭐 중국 증시 상승이 분명히 맞아야 하고요. 오히려 미국이나 유럽이 상승한다고 하는 부분은 상승에는 그렇게 큰 작용을 하진 못할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앨런 총재 같은 경우 의회에 대한 의회 연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관망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주 내에 대한민국 증시가 좀 상승으로 뜨기에는 대외적인 변수들이 너무 많다. 오히려 빠지지도 않는 수준, 그리고 만약에 상승한다면 조금 밀리는 수준, 결국에는 굉장히 좀 횡보할 수 있는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다면 종목 중에서 어떤 것을 봐야 되느냐, 최근에 강했던 것들이 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장비, 그리고 뭐 제약주들, 그리고 거기다가 최근에 게임주들, 소프트웨어 업체들, 이렇게 좀 강한데, 개인적으로는 뭐 바이오 업종도 괜찮은 것 같고요. 일단 IT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 중에서도 바이오, 그리고 이 게임주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소프트웨어 업체들,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소프트웨어 업체들, 뭐 한글과 컴퓨터도 좋고요. 안랩 같은 경우도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서 그 안에서 옥석을 가리셔야지,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냥 아무 종목이나 덜컥 사시다가는 당분간 굉장히 좀 박스권의 위로에 좀 빠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당분간 더 종목장세, 옐런이 어떤 발언을 하든 간에 종목장의 분위기는 더 이어질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특징주 추가로 잠깐만 언급드리면 LG전자 6만 원 깨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호 연구원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 특징주 분석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마디로 방향성이 없다 해야 되겠죠. 코스피도 엎치락 뒤치락, 코스닥도 엎치락 뒤치락, 부업권에서 빨간불이었다, 빨간불 꺼졌다 하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분위기도 그럴까요? 필요한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래도 몇몇 종목이 좀 강해서 5장에 올라와 250은 회복했었는데, 오늘 아침 변동성도 역시 아침에 나옵니다만 방향은 약간 위쪽이었던 것 같네요. 일단 위쪽으로 가고 싶어 했던 힘은 기관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외국인들 자체적으로는 현재는 확인을 하고 가고 싶어 하는 것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어제와 조금 사뭇 다르게, 특히 프로그램의 영향에 의해서 지금 방향성을 모색을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발언, 특이한 것들 없을 것이다. 앞에서 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에 대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관망세 출발 이후에 개인들만이 나홀로 매도 출발됐던 포지션. 현재 개인들 역시나 매도 우위죠. 외국인들 지금 매도 압박 카드를 좀 만들어냈고요.
기관계 쪽에서 금융투자와 투신, 연기금, 동반에서의 시장 방어 쪽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약하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는 이점이겠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의 콜옵션 쪽은 개인들만의 공격 매세, 외국인과 기관계, 매도 우익 쪽으로 좀 쳐지고 있습니다. 외가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풋옵션 쪽에서는 지금 콜옵션 대비해서는 거래가 상당히 환산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프로그램 추이를 놓고 보면 얕은 백어데이션 상황이 들어오다 보니까 차익과 비차익 동반에서의 매도 압박 카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장의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이 좀 눌러주게끔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관점에서 오늘장 대응 전략적으로 좀 놓고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요. 오늘장 같은 경우는 이 외국인들의 수급 강도를 체크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기관계 쪽에서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이미 차익 실현으로 숏머니들이 좀 빠져나갔고요. 빠져나간 다음에 신생, 미결제를 동반한 물량들이 좀 다시 순차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외국인들이 만약 이 기관계 쪽의 매수세를 같이 화답을 하면서 손에 손잡고 올라간다라고 하지 않는 한 시장이 폭발적으로 가긴 좀 어렵다. 그리고 2월 옵션 만기를 앞둔 시점에서 풀풋 옵션의 스프레드 자체와 베이시스 상황을 놓고 모든 걸 프로그램과 감안해 놓고 보면 현재 프리미엄 백이 가격을 조금 빼줘야 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요. 급변동보다는 좀 눌리는 변동들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황금 라인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오늘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고점을 맞고 떨어지는 형태인데요. 바로 250.40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 변동을 기관 쪽에 의해서 변동이 커졌고 외국인들이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내려오는 속도를 보자마자 이게 속임수였구나 라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께서는 250.40을 기준으로 매도 우위 쪽 포지션으로 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 좀 아쉽겠지만 현 선물 동반해서 좀 움직임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관망 분위기가 선물 쪽도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거나 아침에 반짝했던 건 속임수니까 신경 쓰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250.40 오늘 오전장 황금 라인으로 얘기 들어봤습니다. 김대웅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만약에 제넷 옐런 연준 의장이라면 글쎄요. 일단 시장에 충격을 주는 발언은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발언 내용이 어떤 것이든 간에요. 하지만 이제 자신의 원래적인 기조인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너무 내세우기에는 이제 연준 의장이 됐잖아요. 연준의 멤버들 가운데 매파 위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시장의 우호적인 발언도 시장의 충격적인 발언도 안 나오는 좀 뜨뜨미지근한 반응이 이후에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출발 진시와이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